네, 미국의 월간 소비자 물가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가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다만 주가는 빅테크 기업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금리를 낮추려면 좋은 물가 지표가 더 필요하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바람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상승해 5월에 3.3%보다 둔화폭이 컸습니다.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데다 전문가 전망치 3.1%도 밑돌았습니다. 게다가 전달과 비교하면 물가가 0.1% 하락해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We need to see more of that in months ahead, but I think we're hopeful now, just because we're starting to see signs now that we haven't seen for the past few years. 이에 따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금리 정책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연준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확실히 깔았다며 이번 물가 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물가가 2%에 닿지 않아도 금리를 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You don't want to wait until inflation gets all the way down to 2% because inflation has a certain momentum. You wouldn't wait that long if you.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주가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테슬라가 8% 넘게 급락하고 엔비디아도 5% 넘게 떨어지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빅테크에서 차익을 실현한 돈이 은행과 부동산 등 금리 민감 업종으로 몰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서명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방법을 문서로 만든 건데요. 양국 정상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미 정상이 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서명을 승인했습니다. 당일 오전 한미 핵협의그룹 NCG 대표들이 지침에 서명했고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이를 추인한 겁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이 서명을 추인한 NCG 공동지침은 지난달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자는 개념으로 대통령실은 미국 측이 자신들의 핵 자산에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를 배정할 것임을 확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통해 실전에 맞는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가 한반도 핵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이어 협의와 기획 단계부터 실제 훈련과 작전까지 함께 수행하게 될 거란 설명입니다. 여기에 핵 위기 때 한미 정상의 소통을 포함한 통신 체계와 핵 관련 민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도입하는 등 NCG 공동지침의 실제 실행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의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 계획에도 이번 NCG 공동지침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협의그룹 NCG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전략인 확장 억제를 보다 더 강화하자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도발에 함께 연동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지침으로 기존의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 교체 등에 따라 지침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국내 정치 단력을 고려하고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배경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에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공동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신윤정 기자가 계속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으로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3번째 발언자로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유럽과 인도 태평양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경제적 밀착과 관련해서 유럽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 인도 태평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는 별도로 회동했습니다. 4국은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인태 지역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야겠다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IP4 정상회동 말미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해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노르웨이와의 정상회담 등 양자회동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나토와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숨가쁘게 이어진 양자, 다자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러 밀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방위산업 협력 강화 등을 이끌어내며 안보 외교는 물론 경제적 실익 확보에도 주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독일의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냉전 말기 소련과의 군축 조약에 따라 미사일을 폐기한 지 30여 년 만에 다시 배치하는 건데요.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냉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87년 말 미국과 소련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500km 이상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 등을 금지하는 역사적인 군축 조약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과 헝가리 등 유럽에 배치된 미사일들이 잇따라 폐기됐습니다. This ceremony and the treaty we're signing today are both excellent examples of the rewards of patience. 여러 번의 고비 속에서도 30년 넘게 유지된 조약은 지난 2019년부터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은밀하게 조약을 위반하고 중국이 가입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다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럽에 다시 미사일을 전진 배치하는 데엔 신중을 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독일은 오는 2026년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에 배치될 미사일은 SM-6와 토마호크,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사거리가 2,000km 이상인 토마호크는 독일 동부에서 발사하면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We need something like deep precision strike, looking at all the increase of weapons that were installed by Russia. 러시아는 심각한 위협 행위라고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Нацелено против нас, разумеется, надо отдавать в этом себе отчет, но повода для нервозности, для каких-то тревог. 앞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다시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북부에선 미국의 미사일 요격 기지가 가동에 들어가고 중국은 폴란드 국경 부근에서 벨라루스와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등 유럽의 군사적 대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원 시대를 열게 된 거지만 인상률만 따져보자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까지 변경하며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마라톤 논의 끝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가 오른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1,120원과 1,030원을 표결에 붙인 결과 경영계안이 14표, 노동계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 손에서 결정됐습니다. 4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9,940원을, 노동계는 1,840원을 제시하며 차이가 90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는 줄이지 못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얼굴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에 최저임금만 올리지 말자고 하십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노사가 합의를 거쳐 심의 촉진 구간 제시를 요청했고 공익위원들은 10,000원에서 1,290원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대를 기록한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처럼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되자 제한된 조건에서 결정된 시급으로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따라 제한한 생계비 등은 무시하고 노사 간의 격차가 주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공익위원회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고 논의를 무력화하는 공익위원회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우롱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표결로 결정된 뒤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심의를 마친 뒤 간담회에서 마지막 노사안이 굉장히 좁혀졌음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던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영국 남서부 브리스틀에서 한 남성이 시신이 담긴 여행 가방 2개를 버리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당국은 한 남성이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인 클리프턴 현수교에 여행 가방 2개를 버린 뒤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며 검은 모자를 눌러쓴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호텔에서는 호주인 2명과 필리핀인 1명이 살해된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호주에서 온 50대 남성과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필리핀계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서 음주운전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 안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주민이 팔에 화상을 입었고 승용차가 불에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이천시 마장면 배터리 검사업체에 있던 차량용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를 흡입한 남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근무하던 직원 300여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불은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홍제역 인근에서 70대 여성 A씨가 버스에서 내린 뒤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버스 밑으로 들어갔다가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달려와 버스를 한쪽으로 기울여 A씨를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독자 252만 유튜버 침착맨이자 유명 웹툰 작가 이병건 씨의 딸에게 칼부림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강남 신사동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춘 뒤 행인에게 비비탄을 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졸음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음주, 약물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색 승용차가 구분길에서 앞차를 앞지르게 한 뒤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나다가 다른 구분길에서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하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A씨는 두 차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곳에서 담배를 핀 뒤 한라산 숲속으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달아난 지 13시간여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해 차량 도주자라서 제가 신고하게 된 거고요. 어제 사고 났는데 그분이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옆에서 담배 피는 거 보고 제가 얼굴을 기억해 놨었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깨어나 보니 풀숲이었다며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직후 A씨의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음주 사실을 숨기려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어 혈액을 채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와이프도 지금 뭐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그러거든요. 아기는 말을 못하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 아기가 놀래서 초록색 똥도 쌌더라고요. A씨가 무면허 운전이어서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향후 보상 처리 과정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뺑소니와 무면허 운전,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장맛비 대신에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뜨거워진 날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벼락과 돌풍,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햇볕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보를 들어보니 오늘 볕이 무척 강할 것 같은데 낮 동안 얼마나 더울까요? 네, 오늘도 낮 동안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수도권과 영서에 이어 충북과 경북으로 확대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체감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9도, 대전 22.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2도, 대구 33도, 경주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말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주말인 내일도 내륙에서는 무더위 속 소나기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인 모레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중부지방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함께 당무 감찰을 받자고 제안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그게 사실이라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첫 인사부터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3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위원장 추천 의혹,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특히 한 후보가 가족들과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사천 의혹을 띄우며 함께 당무 감찰을 받자고 주장했습니다.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만두시고 객관적인 당무 감찰을 통해서 밝히자. 좋습니다. 한 후보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와 노.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와 노. 저도 같이 예스 와 노. 두 사람의 난타전은 2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제 처가 공천에 관여했다. 예스 와 노.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요? 그럼 누구요? 그럼 누구? 가족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제 그러니까 아들, 딸? 지금 해봐야 전면 부인하고 증거 입 맞출 거 아닙니까? 아유, 정말 이재명처럼 증거 조작할 거.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저는 답변을 기회를 공개적으로 주시죠. 성찰하고 성숙한 운동권입니다.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20여 년간 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둘러싼 공방은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문자 그걸 가지고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그건 당원에 대한 모의.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가질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탄핵의 열차가 이미 떠나가고 있는데 모두들 지금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또 한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거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협박성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상호 비방전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총선 백서를 출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저는 이 전당대회를 총선 패배의 어떤 원인을 성찰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 백서 출간을 요청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두 번째 토론회는 상호 비방과 의혹 제기를 넘어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세 번째 권역별 합동연설회에서 참석해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 경북 지역 당원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대구 북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역시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비롯해 사천 논란 등을 두고 후보 간의 장외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임 전 사단장 지키기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대 쟁점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이 도의적으로는 잘못한 게 맞는다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달리 봐야 한다며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 등 경찰 명예의 실추와 사기 자한은 물론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결국 불송치는 대통령 경로 때문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임성근을 포함시키느냐 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측은 수사가 마치 인민재판 같다고 표현하고
야당 측은 불송치 결론을 내린 수사심의위에 TK 출신만 들어가 있지는 않으냐고 비난하면서 서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위원회 활동에 정치색을 더 씌운 것은 TK 지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막 전국 조야 각지에서 불송치한 결정에 대해서 마구마구 공격을 하면서 그 공격하는 양상이 인민재판 같다, 이런 식으로. 여야 지도부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기승전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인 이종호 씨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회개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재해결 시점을 고심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나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준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결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등 수정안이나 협상에도 선을 긋고 있어 또 한 번의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두고 국가기관 간의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반대 의견도 들어볼 청문회를 별도로 열자고 역제안했는데요. 속내는 김건희 여사 추가 증인 채택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한 이른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은 청원 사유가 될 수 없어 명백히 위헌성, 위법성을 띈다는 주장을 부각한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원천 묘여에 해당합니다.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는 청원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진짜 의도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2022년 대선 결과의 이른바 불복 심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국민이 선출해서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민주당은 그러나 여당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사위 의결의 밑바탕이 된 국회법은 국민의힘이 근거로 든 청원법보다 앞선, 그러니까 특별법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입니다. 오독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국회법은 청원 절차에 있어서 일반법인 청원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불만이 있다면 공평하게 다음 달 중으로 탄핵 반대 국민청원 청문회도 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탄핵 반대 국민청원 역시 5만 명 넘게 동의한 만큼 요건을 충족했단 건데, 방점은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의 추가 증인 채택에 찍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는 7월 19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직접 출석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국민의힘과 김 여사의 증인 출석을 두려워하는 거냐는 민주당의 공세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탄핵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의 경제활정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앙은행 협력체 회의 참석차 출국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호주는 11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금융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인 7천억 달러로 잡았고 외국인 투자는 350억 달러가 목표입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오늘 발표됩니다. 지난주까지 13주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2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1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인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최근 삼계탕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평균 가격이 17,000원에 육박을 하고 일부 유명 삼계탕집은 이미 한 그릇에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 유통 가격은 내리는 추세라는데 삼계탕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란히 뚝배기에 담긴 삼계탕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보양식 삼계탕을 찾은 사람들로 식당은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닭이 우리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따끈한 걸 이열치열로 먹으니까 건강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가격이 부담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서울 삼계탕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7년 전과 비교하면 20.6%나 올랐고 이미 일부 유명 삼계탕집은 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에 한 자주 먹는 편인데 2만 원이 되면 진짜 복날만 먹는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삼계탕 좋아해서 이번 달에 두 번째 먹으러 왔는데 올 때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육계 산지 가격이 4월 정점을 찍은 뒤 1,460원으로 400원이 내렸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35.5%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 육계 도축 마리수도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도 느는데 왜 삼계탕 가격은 그대로일까? 현지에서는 낮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벌써 1,000원 차이가 나서 복날이 다가오니까 인삼값도 4,5천원씩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배추값도 저희는 직접 담아서 하는데 보통 3,4천원씩 올랐어요. 생닭 유통 과정에서 산지 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급격히 오른 다른 재료값에 인건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대표 음식인 냉면 가격도 11,923원으로 한 달 사이 2%가 오른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외식 물가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의료용구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188건이 접수가 됐으며 해마다 3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가 42.8%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2.9%, 보청기 8.3% 순으로 세 개 품목이 전체 64%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 1호와 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는 오늘부터 바로 녹색 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되고 요금소 부스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줘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혼잡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 곳곳에서 토사가 무너지고 도로가 부서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죠. 쏟아진 비에 학교 운동장이 물바다로 변하기도 했는데요. 폭우가 휩쓸고 간 현장의 모습을 표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아파트 단지입니다. 산에서 쓸려온 흙이 단지에 가득하고 산책로에는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잔뜩 쌓였습니다. 새벽에 벌어진 비상 상황에 주민 60여 가구가 마을회관으로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새벽 한 1시 정도에 저 구릉지에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이 합쳐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네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통나무가 엄청 큰 것까지 같이 내려왔거든요. 학교 운동장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학교 정문까지 물에 잠겨 아예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 축구 골대는 간신히 고개를 내밀고 있고 본관 건물만 덩그러니 섬처럼 남았습니다. 마치 큰 길이라도 낸 것처럼 산 한가운데로 토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흙더미가 덮친 집은 곳곳이 부서진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사고 당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은 1시간 반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밖에서 뭐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저 건너편 아주머니가 진흙범벅이 돼가지고 오셔서 살려달라고, 남편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평소 농민들이 오가던 도로가 산산조각 나고 논밭까지 흙이 잔뜩 흘러내렸습니다. 무너진 하천변에서는 흙포대를 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폭우가 남긴 상처가 아물지 않은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에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많게는 300mm의 폭우가 쏟아진 대구와 경북 지역도 본격적인 긴급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그치자 참혹한 피해 현장이 드러났는데요. 망연자실한 주민들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집안에 빗물이 가득 들어차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물에 젖어 썩기 시작한 가구는 물론 벽지까지 다 뜯어내야 합니다. 내일처럼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고맙지만 워낙 큰 피해에 일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산 사태가 나갖고 돌이 바로 우리 집 마당으로 다 이렇게 들어왔어. 방구들이 터져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기 밥도 해먹을 수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지, 물도 없지. 약재 수백 톤을 쌓아뒀던 저온 창고에서 흙탕물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헐값에라도 넘기려고 그나마 성한 약재를 골라 트럭에 싣습니다. 약초를 말리는 건조기는 흙탕물에 휩쓸려 엉망이 됐고 곳곳에는 이렇게 어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찼던 흔적이 선명합니다. 한약재를 자르고 가공하는 기계까지 망가져 벌써 수억 원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급히 인부를 동원해 시설 복구에도 나섰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철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올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이게 두 번 무너지는 거잖아요. 두 번 무너지는 건데 그러다면 저희들은 타격이 상당하겠죠. 전폐 위기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시민 휴식처였던 금호강변 산책로가 시커먼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강변 식당가 내부도 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애써 표정을 숨기며 가게를 정리하는 상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물이 올라가 장사는 엄두도 못 내고 냉장고 7대, 에어컨 2대, 컴프레셔, 오디오 아무것도 못 씁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망망합니다 장사가. 앞으로 보름 걸릴지 한 달을 걸릴지 모릅니다. 다음 주부터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할 것이라는 예보에 복구의 손길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이달 초에 일본 후지산 등산로가 개방되면서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등반으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안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개방된 후지산 등산로. 외국인 등산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그런데 반소매와 반바지, 심지어는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요즘 도심은 35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하지만 후지산 해발 2000m 지점은 15도 안팎, 정상은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자칫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楽しんでもらいたいんですけど、ちょっと表現が難しいんですけど、遊び日半分じゃなくて、真剣に楽しんでもらいたいなというのが我々レンジャーですの願いです。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자 일본 야마나시현은 후지산 입장료를 3배로 올리고 하루 입장객도 4,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山頂付近の混雑による事故発生の危険、あるいはゴミの不法投棄による環境負荷の増大、さらには弾丸登山者のマナー違反、こういうものにですね、長年悩まされてきた。 지난 9일 중국인 등산객 1명이 팔보 능선에서 의식을 잃고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지난달 하순에는 정상 근처에서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즈오카현으로 통하는 후지산 루트는 인원 제한과 입장료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으로 등산객이 몰릴 조짐이 보입니다.
후지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채로 산에 오르는 외국인 등반객도 늘어나면서 일본 당국은 안전 확보라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산둥 항모가 올해 첫 원양 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물론 타이완과 필리핀, 일본까지 겨냥한 전방위 무력 시위에 러시아 군함도 가세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오키나와 남쪽 520km 해역에서 포착된 중국 산둥 항모입니다. 중국 스스로 정한 해상 방어선인 제1도련을 올해 처음 뚫고 나간 겁니다. 제4차 아시아태평양 합동 해상 순찰 차원에서 러시아 군함도 합류했습니다. 하와이 주변의 림팩 훈련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맞서 반미 공조를 과시한 셈입니다. 北约华盛顿峰会宣言渲染亚太地区紧张局势，充斥着冷战思维和好战的言论。 타이완 해협에선 중국 군용기 66대가 출몰했고 이 중 56대가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타이완군은 산둥 항모의 원양 훈련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经过更南边的巴厘岛海峡，往西太平洋，透过我们相关的这个前人手段，我们都有充分的掌握。 지난달 20일 하이난 섬을 떠난 산둥함은 필리핀 루손섬 주변을 돌며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해경이 도끼를 휘두르며 필리핀 해군과 충돌한 지 사흘 만에 출격이었습니다. 중국은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의 무효 판결에도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을 불법 판결로 규정하고 재반박하는 보고서를 8년 만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에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 안에 혼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은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에어컨이 꺼진 차량 안에 혼자 남겨진 2살 아이가 숨졌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일 투손의 낮 최고 기온은 42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는 7시간 동안 차 안에 있었던 5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ABC 방송은 올해 들어 폭염 속 차 안에 홀로 남겨졌다가 숨진 아이는 최소 1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남서부 브리스톨에서 한 남성이 시신이 담긴 여행 가방 2개를 버리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당국은 이 남성이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인 클리프턴 현수교에 여행 가방 2개를 버린 뒤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고 밝히면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다리와 주변 지역을 수색하고 있으며 다리는 폐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호텔에서 호주인 2명과 필리핀인 1명이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남부 따까이타이 경찰은 현지 시각으로 그제 호텔에서 손과 발이 묶여있는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호텔 CCTV 영상엔 시신이 발견되기 몇 시간 전 마스크를 쓴 용의자가 방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북서부 루앙의 상징물인 중세 대성당 첨탑에 불이 났습니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1일 정오 무렵 루앙 대성당 첨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첨탑이 주철 구조물이어서 다행히 불이 성당 다른 곳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스턴트맨이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섬을 연결하는 3,646m 길이의 외주를 타고 건너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출신의 얀 루스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탈리아 메시나 해협을 연결하는 외주를 타고 거의 3시간 만에 반대편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메시나 해협 양쪽에 세워진 타워에 고정된 이 외주를 건너는 데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리케인 베릴이 상륙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사흘이 지나도록 160만 곳의 전력 공급이 복구되지 못해 무더위 속에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회사는 복구 작업의 속도를 고려할 때 오는 14일 늦은 오후가 돼야 전력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호주 미술관 여성 화장실에 걸려 화제가 됐던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이 알고 보니 가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언론은 호주 호바트 문화미술관 큐레이터 커샤 케이철이 SNS를 통해 여성 전용 전시관에 전시됐다가 최근 화장실로 옮겼던 피카소 작품 3점이 자신이 그린 위작이라고 고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하나의 예술이며 일종의 재미라고 설명했지만 호주 내부에선 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 철회와 의대생 제적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올 조짐이 없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를 넘어서 내년에 새로 배출되는 의사가 크게 줄면서 의료 대란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수련 병원들이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복귀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일선 병원에서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오는 상황.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SNS에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관련 기사를 올리고 본인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 역시 정부의 유급과 제적 방지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복학 움직임은 없습니다. 내년도 국가의사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며 개인정보 제출을 거부한 학생이 95%나 된다는 게 의과대학협의회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공의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새로운 의사가 거의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의료 공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에게 또 양보했다는 비판 속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태 해결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정부가 중증이나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환자실 수가나 어려운 수술의 수가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고 일반 병실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상급 종합병원이 의료 서비스의 공급 방식에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역할을 하도록 개선에 나선 겁니다. 우선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5대 구조 혁신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상급 종합병원들은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모두 받아왔습니다. 환자들이 몰리고 의료진에게 과부하가 걸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중증과 경증 사이의 환자는 해당 협력병원으로 회송하게 할 예정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도 지금보다 5%에서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를 상대로 한 치료의 보상은 강화합니다.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의 수가는 올리고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당직 수가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이 투입되던 현재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이 전공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또 그 장애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혁을 추진할 예산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뒤 2027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